유럽은 미국의 전직 군인이 트럼프가 수년간 고발해온 유럽의 낡은 엘리트를 둘러싼 사기극을 공개적으로 폭로했기 때문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스컬리터의 발언은 국제적인 논쟁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트럼프의 자동 동맹자도 아니고 백악관을 옹호하려는 보수주의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발언은 미국의 전직 해병대원이자 전 유엔 무기 사찰관이 한 것으로 그는 글로벌 안보, 핵무기 경쟁, 외교 실패, 그리고 유럽의 정치적 공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발언은 스컬리터가 유럽 대륙이 방향을 잃었고 도덕적 외양만 유지하며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구유럽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세계를 위험한 재무장 국면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유럽이 숨기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구유럽 엘리트가 어떻게 폭로됐는지 지금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스콜리터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설 중에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외교의 붕괴, 주요 핵 통제 조약의 종말,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의 군비 경쟁 재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전직 군인이고 전직 무기 사찰관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가 더 불안정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에 강력한 합의도 없고 정부 간 신뢰도 없으며 진정한 외교적 리더십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반응을 일으킨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리터는 유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유럽이 명확한 자체 기반이 없고 자신이 무엇을 옹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미국과 분리하려고 하지만 혼자 설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발언이 구유럽의 내러티브에 대한 공격의 무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둘한테는 명확하지 않고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둘한테는 명확한 기반이 없고 정확히 무엇을 옹호하는지 알지 못하며 미국과 분리하려 하지만 충분한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둘한테는 자체적인 기반이 있고 옹호하는 바가 있으며 분리하려고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안보 논쟁은 오히려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한테만이 명확하다고 주장했고 정확히 무엇을 옹호하며 미국 없이 시도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자체적인 기반 없이 미국과 분리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요구가 이제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나토는 2035년까지 국방의 GDP의 5%를 투입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 중 3.5%는 핵심 군사 지출에 1.5%는 안보 관련 분야에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즉, 유럽은 수년 동안 트럼프에 대해 불평했지만 결국 트럼프가 요구했던 부담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구유럽의 문제는 단순히 지출이 적다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안보를 외부에 맡기면서도 리더십을 내세우는 데 있습니다. 워싱턴은 이제 유럽 동맹국들과 캐나다에 더 많은 항공기, 드론, 선박, 공중급유기, 해군 역량을 제공해 나토 내 공백을 메우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트럼프 정부가 동맹을 위해 미국 군사력의 일부 가용성을 줄이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보수주의 논지의 핵심을 확인시켜줍니다. 미국이 혼자서 계속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 관료들이 세계 수장처럼 연설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고 달려가는 구조입니다. 히틀러의 발언은 또 다른 민감한 지점에서 유럽 연합을 전향합니다. 브뤼셀은 레디네스 2030 계획을 자율성과 힘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최대 8천억 유로를 국방에 동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회원국들을 위한 더 많은 재정 유연성,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한 추가 자금, 그리고 1,500억 유로 규모의 대출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수년간 미국에 의존하고 적대국으로부터 에너지를 구매하며 자국의 군사 역량 일부를 해체하고 주권을 부정적으로 여겨온 유럽 엘리트들이 뒤늦게 깨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독일은 이런 변화의 대표적 상징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군사적 주도권을 피했던 독일이 이제는 국방 지출을 늘리고 계획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독일은 전투력 회복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2025년에 국방에 총 5,59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독일은 유럽 그룹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한 국가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군사비가 국내 총생산 2.3% 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독일이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이 재무장이 확고한 유럽의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 미국의 완전한 보호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트럼프의 복귀에 대한 두려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더 큰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한 국민에게 영원한 평화 약속이 허약함이 드러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옛 유럽은 수년 동안 국경, 에너지, 군수산업, 국가 주권 같은 주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이제 현실이 문을 두드리자 유럽은 다시 이런 모든 주제로 급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브뤼셀 엘리트들이 인정하기 전에 이 모순을 알아챘고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위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급진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유럽의 의존성을 비판했을 때는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가 미국 납세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을 때는 동맹을 공격한다고 비난받았습니다. 동맹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워싱턴의 압박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압박이 없었다면 유럽 대부분은 계속해서 가치에 대해 말만 하면서 군사적 부담을 미국에 떠넘겼을 것입니다. 스콧 리턴은 미국, 러시아 그리고 국제 체제에 대해 폭넓은 비판을 시도했지만 유럽을 아프게 한 부분이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여전히 헌법, 정치적 기반,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말에서 유럽은 중심도, 방향도, 기반도 없는 집단으로 나타납니다. 이 차이가 본질적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국가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옛 유럽은 관료주의, 두려움, 도덕주의적 담론에 따라 움직입니다. 리터가 언급한 핵 위기도 이 틀에 들어갑니다. 뉴 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마지막 주요 전략무기 통제 조약으로 2026년 2월 종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핵 강대국 간의 전략 핵전력에 대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공식적 제한이 없는 새로운 국면이 열렸습니다. 리터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군비 경쟁의 위험성을 경고하지만 유럽은 글로벌 안보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판을 재편할 만한 충분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은 협상하고 억제하고 보호하고 허락받기 위해 워싱턴에 의존합니다. 구유럽은 더 이상 멋진 담론의 독점권을 잃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트럼프를 고립주의자라고 부르기만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유럽이 스스로 방위를 책임지든지 미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든지 미국의 리더십을 존중하든지 아니면 유럽의 자율성이 선전이었음을 보여주든지 해야 합니다. 워싱턴의 비평가조조차 유럽을 공허하고 의존적이며 위험하다고 묘사할 때 브뤼셀로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가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유럽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조롱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 실질적인 영향을 직접 겪고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아이비스입니다. 글로벌 국제주의자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부탁드려요. 끝나면 댓글 확인해 밀손 알비스 글로벌 커뮤니티와 소통해보세요.